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딱 정예 부대가 다 왔고 또 너무나 귀한 스페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일본 통일일보 홍영 주간님, 지난번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 편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도 정말 중요한 코멘트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우상화, 북한 우상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상에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우상화 백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참 듣고 있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우상화 현실이 가능해지는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이 뭘까? 저희가 오늘은 김 박사님을 잠깐 쉬게 해드립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순서를 뒤로 보내드리고 오늘 발제를 먼저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상화와 그 배경 사상으로서의 전체주의.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그 전체주의로 왜 기우는가라는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전체주의의 그 사상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면, 세 번째는 인간의 태도나 행동, 그렇게 한 세 가지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주의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인데요. 전체주의의 사상적 측면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기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집단이나 전체가 각 부분들은 전체라는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유기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독자적인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의 유기체 단위로서 있으니까 전체라는 곳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만 진정한 자기의 어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 유기체론이 사회 유기체론이죠. 이것은 자연의 유기체가 아니라 사회 유기체론이 대표적인 그런 전체주의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전체주의로 사람이 기우는 그런 경향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주의 사상은 대체로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사상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그 결국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 세계는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러한 갈등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곧잘 이 위치 지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로 이러한 갈등과 그 수많은 모순이 있는 상태를 넘어선 어떤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우리가 북한의 현실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그 말을 되새기면 수령 이런 게 끼어들면서 소름이 돋게 될 수가 있지만, 추상적인 차원에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유토피아적인 영상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인간이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냥 조금 더 나은 개선적인 사회 모습이 아니고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이곳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충동은 그 동서고금을 통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과 전체주의 사상이 결합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금 근대적인 전체주의의 발달에서 볼 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합리화하는 사상, 계몽주의 이래의 그런 인간의 합리주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근대 전체주의에 많이 작용을 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아주 교조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도 부정한 방법도 정당시되는 그런 것들이 또한 결합하고 있고, 또 사상적 연원을 볼 때는 서구 전체주의의 근대적인 출발로 올라가 보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본주의의 한 파생물로서 이렇게 전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전체주의,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전체주의까지 가지는 않았죠. 교황 체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그 인본주의에서 전체주의로 가는 그러한 그 경로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이 틀을 갖게 될 때, 그러면 개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가 않죠. 이 세상과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개별 인간 차원이 아니라 전체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사고틀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냥 인간이 귀하다 정도에 머물지 않고 세계와 운명,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이 오만한 인본주의로 옮겨가면 그 지배하는 인간은 개별 인간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인간이다. 이제 이런 사상 경향을 띠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조적인 측면으로 보면 전체주의는 일종의 경로 의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 않고 그 선행하는 사회 구조 아래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한 구조, 또 개인적인 자본주의가 발달한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산 체제를 갖고 있던, 그러니까 이미 좀 상당히 경제 체제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것이 불악이든 뭐 그 노조 형태든 어쨌든 어느 정도의 집산 체제를 배경으로 깔고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집산 체제에다가 사실 중세에도 상당히 집산 체제들이 있었는데, 농노와 영주의 어떤 마을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근대적인 통제 감시 수단, 기술이 결합되지 않으면 전체주의가 출현하지 않는데, 근대의 이런 발달된 그 기술과 그 문명 수단이 집산 체제와 결합되면서 이런 근대적인 전체주의가 발현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태도가 이런 전체주의의 이 방향을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유로부터 또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자유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유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한 선택의 갈등과 고민으로부터 누가 대신 결정해주고 따라서 내가 책임질 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인간이 희구하게 될 수 있고, 이미 프롬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이런 심리 경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안일하고 그런 전체주의 경향이 발흥될 때 용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뭐 풀려 나가겠지, 나한테는 아직 직접 위협이 안 닥쳤으니까 하다가 사회 전체가 이제 전체주의화되는 그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반대급부로 이 안일과 연결됐는데 상황이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오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우리나라가 북한에 먹힌다는 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상황이 되면 먹힐 수도 있는 거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의식 속에는 이제 오만한 인식이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만큼 이런 상황인데 뭐 넘어가겠어? 근데 중국 송나라가 문명 수준으로는 턱도 안 되는 요 금한테 밀려 남성으로 가고 마침내 원나라한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인데 지금 전체주의 위협을 이야기해 하다가 전체주의에게 당하는 거죠. 그것은 전체주의가 또 그 전술에 굉장히 밝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통일 전선 전술을 써서 그 헷갈리게 만들죠. 중도, 합작, 뭐 협치, 분리할 때는 늘 이런 말을 꺼냈다가 자신이 유리해지면 그런 말은 싹 들어가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흑수를 예사로 쓰기 때문에 거짓과 후한무치 이런 것이 그쪽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쪽에서는 말려들기 십상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좀 원론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생활형 전체주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 쪽에 어떻게 하다 보니 옆에 살게 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관련이 되어서 생활 자체가 얽혀버리는 거죠. 네트워크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아주 외톨이 왕따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또 밀고 당겨주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생활형 전체주의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은 자신의 매몰 비용 때문에 돌아서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길수록 자기의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이 너무 엄청나고 아프기 때문에 자신이 좀 치우쳤던 전체주의 경향을 반성해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인간의 대표적인 반응은 어떻게든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려서 합리화하는 것도 있고 그것과 약간 다른 것은 최소한만 수정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내가 다 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약간 수정해서 수정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맞다. 이렇게 고집하고 싶은 것이 또 인간의 굉장히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도 전체주의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전체주의 얘기를 하두를 꺼냈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는 좀 적용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허강일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또 태호 변호사님이 전체주의 원론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경험으로서 체험으로서 그 안 전체주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아까도 이제 또 태호 변호사님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 구호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구호의 본질에 맞게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하나는 매개 사회 구성원들은 전체라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수령 하나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거는 그 중심에 수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것은 반대로 수령이 모든 국민을 돌본다는 그런 어떤 원론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사실 제가 태어난 가정적 환경을 보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줄 모르고 오직 그 당대 사회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발전의 앞길을 내가 개척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실 그 북한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충성을 했지만은 끝이 없었어요. 예, 그 끝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정말 헌신하고 투쟁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희생시켰지만 결과물은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은 북한은 성문에 따라 사람을 규정짓는 봉건사회 같은 철저한 신문사회이지만 예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조항이란 성분이 나쁘든 좋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척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성분이 좋은 사람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수령에게 충성해야 되고, 성분이 나쁜 사람은 그 성분이 나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수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결국 사회적 바탕을 이뤄서 북한이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내부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정말 모순된 것이 많지만은 그 모순 속에서 북한 사회가 끌고 나갈 수 지금까지 튀어나온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전체주의 사회에 맞는 사상적 이념과 그다음에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동반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북한 문제를 참 구체적으로 다뤄왔는데요. 오늘은 너무 이제 큰 틀에 총론을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더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홍영 주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공산주의가 곧 전체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공산당이나 프랑스 공산당은 이미 전체주의와 결별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 공산당은 지금도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어느 정도 분리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공산당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변호관 지명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공산당이 전체주의와 분리될 수 있느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결국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당의 유전자죠. 지금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전체주의에 예를 들면은 그 싸움에서 패배를 했느냐라든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 저는 우선 조금 전에 그 자유와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그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싸움터에서는 흔히 그 지휘자들이 너무나 무거운 책임, 그것 때문에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경우가 있다고요. 저도 전쟁터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소대장을 하는데 정말 제가 병사이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하면 다 죽으니까 소대가, 다른 사람이 소대장하고 내가 병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 생활에서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본 공산당 말씀 가지고 하셨는데, 아까 금방 그들이 전술에 아주 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사악하게 밝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심리 약점을 그때 아주 기민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공산당이 북한을 비판을 하죠. 60년대 말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폭력 노선과 무관화되는 것을 북한을 비판하면서 합니다. 실제로는 본질은 바뀐 게 없어요. 그때 전술적으로 포장을 하고 국면 돌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면서 그런 게 나오면, 예를 들어 이제 그때 직접적 계기는 유명한 청와대 1.1 사태 이런 거 보면서 한국에서 이제 게릴라 전장화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사회주의의 본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일부 쳐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 자기들은 지금 폭력 노선과 전체주의와 결별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본질이나 목표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했다면 공산당이라는 말을 안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아마 말씀이 또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전체주의 말씀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럼 반전체주의로 투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이제 그런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지금 막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건 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 길게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은 아예 사상 차원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고담 중론이 될 수도 있지만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김 박사님, 제가 또 질문이 있어요. 제가 계속 질문하고 답하게 돼서 죄송한데,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분리가 만약 안 된다면 또 북한 공산주의 또는 북한의 지금 이런 우상 수령 절대주의의 독특성이라는 것은 설명할 길이 북한은 뭐 출발은 공산주의를 향해서 출발했죠. 그런데 60년대까지는 뭐 그럭저럭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또 뭐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넘어가면은 공산주의하고는 결별을 했고 오늘날에 와서는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체도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경우는 전혀 다른 체제고 이제 그 우리가 전체주의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나치즘, 파시즘 이걸 이제 박사님 우파 근데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어느 순간 안 쓰게 됐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럴 겁니다. 예. 아무튼 그 우파 전체주의는 뭐 대표적인 게 히틀러나 무소리니를 들고 좌파 전체주의는 이제 스탈리니즘을 드는데 인류가 겪었던 가장 사악한 전체주의 가운데 하나가 스탈리니즘 아닙니까? 그 스탈리니즘이 한반도에 그대로 아리로서 적용된 게 북한 체제고 사상적으로는 게 주체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에 와서 보면 저거는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건 뭐냐? 설명하기가 아주 난감합니다. 저런 체제가 전무후무해요. 이전의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주의는 맞는데 공산주의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죠.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그러니까 그 마크스주의의 교본 형태로 보면 좀 3대 세습도 하고 또 자기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표방을 안 한다니까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레닌은 선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레닌 교의를 봐도 또 더 나아가서 막스 교의를 봐도 폭력적으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그때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그 폭력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긍정하는 그런 사유 태도를 이미 마르크스의 원전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공산주의 경향에서는 다 나타나 있는 그 큰 틀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폭력적이고 인간의 어떤 그 개별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는 그런 부분을 다만 북한에서 그것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그러고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걸 참으면 나중에 인류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목표 지점을 바꿔버렸다. 그 부분을 빼버렸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공산주의하고 좀 차이를 갖게 됐다. 저희는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 루이제 린저 같은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는 반나치 운동을 했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전에 프랑스 공산당이나 다 나치와 싸웠다. 심지어 스탈린도 그렇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이제 전체주의에 상당히 많이 경도됐어요. 공산주의에 많이 경도됐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런 현상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전체주의든 아니면 수령절대주의든 우상 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좀 그걸 모색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보기엔 다 같은 종류로 보이는데 또 지금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프리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상적인 난국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질문이 어렵게 됐나요? 어렵습니다. 그 애들 키울 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뜨거운 뭐 주전자 같은 데 손을 막 대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애를 교육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탁 쳐가지고 위험하다. 탁 쳐가지고 이제 못 만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만지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뒤어보고 아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많은 관습과 전통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들이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실험을 하고 이거 안 될 체제로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지 않고도 유추해서 부분적으로 유추해서 이거 틀렸네 이렇게 아는 민족도 있고 굳이 그걸 당해보고 쫄딱 망해보고 그 다음에 깨닫는 그런 민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마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당해봤죠. 예,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이제 북한 집단주의 체제의 형태에 대해서 가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막스의 자본론이나 레닌주의나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회주의라는 가독기를 선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본 건 뭐냐면 발전된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비약처럼 순식간에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동양식 어떤 이런 봉건 국가라든가 낙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가독기를 걸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 가독기 기간을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때로부터 어디까지겠는가 하는 이런 개선 때문에 우리 황당엽 선생도 거기서 큰 고초를 겪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전체주의로 봤을 때 북한의 전체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막스 레닌주의나 이 공산주의理論에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 황 선생님께서는 북한 체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리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당 독재도 아닌 수령 1인 독재 체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동굴아파에서 진행된 사회주의 가정이 아닌 일단 완전히 전대미문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인 독재를 자행해서 북한을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김씨 3대 세습 정권의 지금과 같이 70년 동안 장기 집권해 올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을 마련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북한 체제는 정말 우리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체제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인 지배 체제를 보면은 이 옛날 근동 지방이나 왕 체제 또 폭군 지배 체제 경우에는 1인 지배 체제들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1인 지배 체제하고 북한의 차이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대의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그건 이제 정신적인 제도까지 포함해서 가 결합되어서 이 하나의 지배의 폭압성이나 체계적인 지배 또 지배가 미치는 범위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은 극한까지 강화한 체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디 세계의 옛날 근동이나 참주정이나 어떤 유사한 1인 지배 체제를 둘러봐도 북한만큼 1인 지배의 모든 영역까지 강화시킨 근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지금 이제 사실 전 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좀 동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최근에 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이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지금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집단 체조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시잖아요. 저는 그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거든요. 이걸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이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수십 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려서 화장실도 못 가는 채로 고통을 받는
그런 연습 기간 뭐 그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됐는데도 참 그 결과물을 보고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칭송을 하는 거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세태들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제가 화가 나는데 정말 이 좀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역사적으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이런 1인 독재 체제, 이 수령주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없는데 북조선에서 있네 너무 멋지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정말 이성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된 거 아닌가 정말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예. 정신병자 아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근데 이건 또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그 우리 전국 소년체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3, 40년 됐죠. 근데 이제 이래 지금 문화체육부 맞죠? 공식 명칭. 문화체육부에서 전국 소년체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전국 소년체전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아니고. 엘리트 중심의 어떠한 그 특별한 사람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각종 빙상계라든가 지금 이런 체육계에서 비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코치가 폭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소년을 없애야 된다. 근데 지금 오늘 주제가 전체주의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는 게 엘리트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그 수영 누구죠? 그 박태환이라든가 김연아 이런 사람들 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받아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이제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반인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전국 소년체전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 대회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정책 방향이 지금 전체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개인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그 특성화된 많은 그 체육을 원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의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체전으로 가자.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모양의 저는 이 전체주의라 생각을 해요. 어떤 종류의 문명 파괴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그런데 있어요. 저는 그 마스 게임을 해봤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경험이 굉장히 좀 유추가 되는데 그 마스 게임을 할 때 불쾌했냐? 제가 겪은 그 기억은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경험을 분석해 보면은 사람이 혼자서는 못할 규모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합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펼쳤을 때 자기가 부분으로서 참여했지만 쾌감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참여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걸 보는 사람도 이거를 만약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야 이게 굉장히 웅장하다 이게 그러니까 나치의 니른베르크 전당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빈 건물로서의 나치 니른베르크를 보면 아주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도 귀신 나온 것 같긴 한데 광기죠 일종의. 그런데 그 전당에 수십만이 거기 빽빽히 메워가지고 한 목소리로 막 히틀러 그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종의 에너지는 막 그 속의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거의 미칠 정도의 흥분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아마 사람 내 호르몬이 막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추체험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결국 인간 내에 그런 경향을 굉장히 이렇게 그 작용을 해서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전 지금 저희가 약간 잘못하다가는 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이제 플래시몹 같은 게 되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랑 여기 있는 우리 디자이너랑 같이 그 애플 광고를 보고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매스 게임 하는 거의 그 정도 사람들이 그 광고를 찍는데 다 참여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많이 모여서 매스 게임을 하고 저도 경험이 있었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올림픽 때도 했고요. 그런 뭐 카드 섹션이 이거 자체가 어떤 예술 양식으로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수령을 향해서 또는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식의 어떤 봉사하고 있는 분명한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의 충격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허용해버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그 이제 전체주의에서 탈피 안 되는 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까 도 변호사님께서 그 생활형 전체주의 말씀하셨는데 생활형 전체주의를 보고 싶으면 일본 가면 조총련이 바로 생활형 전체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뭐 전체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고가 뭐 복잡하면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권은 한국 여권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조총련 동료들하고 인간적으로 결별하기 어렵다든지 또는 일본 사회나 국제 무대로 해서 경쟁해서 자기가 경쟁하기가 힘드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체주의들이 민족주의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뭐 조선 사람끼리 뭐 어쩌고 하는 그러니까 김일성 사교 체제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한 중에 하나가 잘못된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잘못 오염된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한국에서 전체주의를 용인하는 심지어는 자원을 어떻게든 선거 과정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료를 꿰찬 사람이 이 평양의 그 야만적인 노예 체조를 보고 감동했다 하는 이거는 또 그걸 그대로 뉴스로 전하는 사람들은 이건 한국 사회가 정신세계가 황폐한 거거든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뭐 이런 거는 어른들이 비판할 여지도 없이 어린애들이 비판해야 되는 문제를 지식인들조차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황폐했다는 뜻이죠. 그 황폐 원인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탈출이 어느 날 무슨 뭐 벽을 보다가 뭘 깨달았다 하는 것처럼 또는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치열한 조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걸 탈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나는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자유주의자는 식으로 황당하게 악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주의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어떠한 조건이 필수적이고 하는 그런 논의 또는 그런 교육이 선행돼야 되고 저는 이제 뭐 언론이니까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을 주업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세계 황폐한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자유, 방종. 방종이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허용할 수 있다. 뭐든지 자유다 하는 것이 그 정신세계 황폐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활형은 이게 별도 문제로 하고 정신적인 황폐 지적하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저는 이 사람들이 전체주의를 사상적으로 극복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뿌리 깊게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전체주의가 아니면은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그거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못 주면서 전체주의 극복하라 그러면은 인간이 뭔가 고양되는 걸 느끼는 쉬운 방법이 전체주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는 것 속에 내가 삶은 보잘것없어도 이 위대한 민족 속에 내가 일원이라는 거로 내 삶이 고양되는 거죠. 주사파도 길고 그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다른 걸 제시하지 못하면서 너 전체주의에서 빠져나와 아무리 말해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허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나눈 이 얘기가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논의일 것 같아요. 북한 내부에서는 매스 게임이라든지 수영 우상화라든지 이걸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시각. 예,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스게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게 가장 북한 선전 매체가 선전하기 가장 쉬우면서도 파급적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북한이 매스게임에 매달리고 그걸 가지고 선전하고 이번에 이렇게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예. 이게 북한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지만은 매스게임 선전만은 완전한 자유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습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선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 사회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 구조는 어디까지나 다 자본주의나 지금 현재 북한이나 여기 남한이나 다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개인이 권리와 자유를 얼만큼 보장하는가 하는 게 그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 자유와 이념과 이런 생각이 이런 걸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북한은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오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에서 수령이 딱 제시해야만 그것이 나의 선택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정하는 그 선택권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충성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충성심이 없이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내가 성분이 좋든 성분이 나쁘든 그다음에 중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충성심을 떠나면 그쪽에서는 죽목숨이나 같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하향평준화, 상향평준화 아닙니다. 상향평준화를 하게 되면 그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 좋은 사회에서 북한식 하향평준화를 바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 길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여기에 정말 이 정권이 반동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라는 말하고 공동체라는 말은 좀 구분하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을 할 때 온 국민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쳤잖아요. 그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수십만이 광화문 광장 시청 앞에 모였을 때 그 장면하고 북한이 김일성 광장이나 월 경기장에 집단 체조를 할 때 모였을 때 차이점이 뭘까요? 자발성. 예, 자발성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15만 명이 모여서 환호했다고 해서 그거를 진심으로 믿으면은 바보죠. 그 자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실 때 사회의 위기체론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이것을 일원화하고 있어요. 김정일이 이제 86년 7월 15일 날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는 담화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수령당 내중에 3.1체론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바로 사회위기체론의 북한 버전이에요. 거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생명은 부모가 준다. 그런데 사회정치적 생명 누가 줄까요? 그럼 주권 재민이 아니잖아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령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거기서 중요해요.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인민들은 수령에게 충성과 요성을 다해야 한다. 이 논리거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이 담화에 뭐가 있냐면은 조선 민족 제일주의론이 있습니다. 민족주의하고 결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쁜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민족주의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유기체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본질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좀 더 생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북한이 저렇게 될 때 저는 황장엽 선생님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인데 인간 세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름대로는 미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살아간다. 누군가와 같이 있다. 사람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고독해서 빠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너무 열등하고 세상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쨌든 어떤 조직이든 오케이 해주는 거. 조폭에도 가고 아까 말씀하신 주총련에도 가고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저런 사회가 가능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가 담보해주지 못하는 어떤 약점들이 있다고 보면 이게 좀 위험한 얘기가 됩니까? 위험한 얘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해주세요. 북한 사회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부산 폐해들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하고 끌려가고 이제 어느 때 돌아보니까 딱 갇혀 있는 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 자발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체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 하는 것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체주의 사회에도 전체가 있고 자유주의 사회에도 전체가 있죠. 그러나 전체주의 사회가 전체로 구성될 때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유주의 사회의 전체는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인간성 자체에 대한 도전인 것 같아요. 인간성 자체에 대한 도전. 예를 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인간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의 어떤 본성에 맞지 않는 제도인데 그걸 굳이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을 강제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 강제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그 힘이란 건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권력들이 이제 강제를 위해서 이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권력들도 속성이 있잖아요. 권력 자체도 계속 더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더 큰 권력이 이렇게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권력은 점점 이제 집중되기 마련이고 어느 때 권력이 어떤 특정한 일에게 딱 집중이 되면 그때는 그 권력이 집중된 정당성을 묻게 되죠. 야, 너는 왜 네가 뭔데 그 수령을 하고 있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상화하는 거죠. 나는 달라. 나는 그 남원집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니까? 나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경향과 우상화 경향이 결국 같이 가는 거죠. 그 바탕에는 반인간적인 그 어떤 이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좀 컴다운 하셔갖고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걷는 거죠, 그렇죠? 도망가게. 목사님 좀 컴다운 하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압록강인가요? 목사님이시니까 좀 신학적으로 좀 제가 질문하면 창세기에 나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프리윌 인간의 주인 자유의지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 의지. 그 어려운 질문 하시네. 더 어려운 질문을 제가 보태면 지금 자발성이라는 말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변사님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가톨릭 신자돼 있고 우리 고목사님 댁에 태어난 아이는 개신교 신자돼 있고 무교는 무교. 말하자면 그것만 해도 이미 자발성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가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제 주사파 사람들하고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더 이상 공산주의란 말을 쓰지 않지만은 인간 세계 속에서 정말 미덕으로 있는 그 공동체, 자기들은 공동체주의란 말을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처음에 주사파로 엮어진 사람들이 그게 빠져나가면 외톨이가 되는 게 괴롭죠. 그래서 그 조직이 근데 그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공산 사회예요. 커뮤니티. 영어로는 같이 커뮤니티로 번역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공동체인지 이게 공산 전체주의 사회인지는 자발적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죠. 선택이 가능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그런 자유주의 사회에는 부분 공동체들이 존재하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살지만 그게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으로 살겠다는 것들이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다른 거죠. 이 동상자몽 이 시간에 너무 제가 많은 걸 배운 게 김 박사님이랑 이제 허 위원장님 통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외국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대한민국에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뭐 밖에 나갈 수 있느냐? 당연히 밖에 못 나가죠. 재밌는 것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해 드린 것 중에 하나는 금방 우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에요. 그냥 영어로 심플하게 10 커맨먼트라고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었는데 헌법 위에 있다. 그 예를 들면 왜냐면 아까 공산주의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주장했던 건 북한은 공산주의랑 너무 컨벤셔널한 공산주의가 아니다. 거기는 정말 김일성의 3대 세습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서독과 프랑스에서 온 친구 서독과 동독처럼 통일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여기서 배운 거를 10분 활용해서 길말을 짧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10대 그러니까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얘기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회사 글로벌 회사에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배지가 김일성 배지가 있는데 그거를 집에 가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면 유일사상 10대 원칙 1조 위반 사항이야.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 북한 사회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잘 모르는 거죠. 서방 사회에서. 3조 위반입니다. 3조 위반인가? 저희가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작일 뿐인데요. 저희 지금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인간 유적 존재라는 말이 뭐 고전적인 정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 도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게 자발적이고 또 실험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기반이라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차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 시각이라는 것이 왜곡됐죠.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 김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 매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생명, 그 정치적 생명은 수령해 주고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준다. 그게 북한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듣고 접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 생명이 수령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정치적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으로서 대를 수령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은 어떤 그 의무나 다름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는 변화된 오늘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런 충성심과 정치적 생명에 대한 견해가 198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걸치면서 이 인식이 완전히 싹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적 생명에 대한 감각보다도 저 인식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심이라면 그 옛날 일로만 생각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그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 세대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자식들이 그 앞길에 지장을 줬던 그런 성분 관계 때문에 저도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 그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는 내가 다른 어찌 보면 양육강식 법칙이 그쪽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작용하는데 그게 성분과 충성심에 의해서 딱 판가름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고무풍선과 같던 북한 체제의 충성심과 정책 생명이 다 없어진 조건에서 오늘의 북한 체제는 실제 말해서 정말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 발가벗겨놓은 어린애처럼 그 진면모가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이 지난 기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체제를 더 이끌고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종말도 이제는 눈앞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상화를 했고요. 예. 오늘 저희가 우상화와 함께
다니는 그 사상으로서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했거든요. 거의 벌써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좀 랩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강고한 우상이 북한에서도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기 허 위원장님 말씀처럼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반대급부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휴전선 남쪽에 그 변화된 상황이 짝을 이루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약화된 만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위험성은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한반도의 총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증가되게 만드는 데는 그 우리가 전체주의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 중에 그 기존의 그 반공교육, 그 다음에 플러스 3대 세습 나쁜 거 누가 모르는가?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안다. 심지어 굉장히 좌익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3대 세습 나도 나쁜 거 안다. 그건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로 양념으로 꼭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보면 아까 전에 전체주의적 경향처럼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예사로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통일전선 전술의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 인식에 대해서 북한 하는 틀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항일교를 믿는 북한처럼 일본에 대해서 마구 위험한 식으로 대일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도 3대 세습 나쁜 거 알아.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유경제는 어떻게 했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자유방임주의 나가자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그런. 제가 이제 동경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화 차이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는데 조금 전에 그 북한의 그 5일 경기장의 집단 체조와 우리 월드컵 응원을 이제 자발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주의의 목표는 결국은 그 전체주의의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게 얘들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단 쇠뇌죠. 지금 한국 사회에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개인의 높은 수준의 그런 의식, 그런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인지 또는 한국 사회가 이미 너무나 깊숙하게 집단 쇠뇌 단계에서 나오는 정말 모양만 자발성을 띈 그런 건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 유튜브 뭐 이 방송을 듣다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분도 다른 분의 그걸 인용을 하셨어요. 신세대라는 것은 나이 어린 야만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오늘도 몇 번 나오고 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미덕이 무엇인가 하는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허용하는 게 미덕이야 하는 이 악에 대한 그 관용을 이걸 미덕으로 보는 악에 대해서까지 그런 것으로 형성된 자발성이라는 것이 그게 존중받아야 될 것이냐 또는 그걸 허용해야 되냐 하는 그 심각한 문제를 뭐 오늘 아니라도 꼭 한번 논의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우습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다시 교육의 문제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그 아래 세대에 대해서 방임을 해왔고 우리 자신도 어떤 말씀 파라리 바람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각자 자기가 하는 방식이 다 옳다고 생각했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교육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우상화 두 번째 편을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북한 우상화뿐만 아니라 남한 북한 우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무장해제 수준으로 용인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라도 각자 좀 생각들을 일단 던져두고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글쎄요,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뭐 캐돈 안 마시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그럼 전체주의식으로 일사불란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량껏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제 산업사회 이후로 이제 대중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대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생각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정치학에서는 전체주의 얘기를 하면 가장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렌트가 하는 핵심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전체주의 사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사악한 독재자 또는 괴물 같은 독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 없고 지각 없는 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마비라고 MOV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국 이제 그 마비나 매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을 퍼블릭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인데 문제는 교육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대졸자가 거의 뭐 70% 이상 아닙니까? 그래서 다 대학만 나오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SNS에 들어가 보면 너도 나도 다 쓸데없이 한마디씩 해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면 그래서 더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각자가 좀 가서 자기가 잘 아는 범위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정보를 제공해서 자중하거나 또는 함부로 날뛰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생활이 한 25년 되는데 이 25년 동안 느낀 점은요, 이 교육 문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젊은 놈들이 큰 문제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한테 있다고 봅니다. 기성세대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난 기간에 고생을 자식들에 물려주지 않는다는 데로부터 인성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에서 방관하고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내 자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머리 위에 올라와서 뭘 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은 이 전교조라는 친북 단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이 교육을 집단 교육으로서 우리 이 교육 체제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부터 자기 자녀들, 손주, 손녀들 이런 교육을 실제 이제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각자가 우리가 저지른 가오만큼 그 가오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가정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전체주의 사회와 대립되는 게 이제 자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보통법적인 그 보통 사람들이 논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법으로 그 서로를 규율하는 그 법치이자 자치인 그러한 보통법적 그 영미가 걸어왔던 그 모델이 전체주의 사회와 대립되는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그 모델로 우리가 좀 발전시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전체주의하고 싸우는 반전체주의 투사가 되고 싶다라고 제가 이제 저를 설정할 경우에 제가 그 반전체주의 투사가 되려면 뭐 영화에 나오는 제다이처럼 반전체주의 투사는 어떤 조건, 어느 정도 훈련, 단련을 받아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정해 보면 각자가 전체주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전체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그 과정 같은 걸 개인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자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동감이 되는데,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누가 어느 사람들이 뭘 한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숟가락 얹어서 그냥 슬그머니 가고 싶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기도 한데, 우리가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책임과 위험 부담을 자신이 지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 이제 말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책임을
책임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가르치지 않고 너무 자유만을 강조하면서 키우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되고,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키울 때 요즘 너무 아이들을 그 오냐오냐 해가면서 기죽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 예, 아이들을 보낸다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니면서 이 고전을 좀 공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담당해야 될지 그런 개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 폴은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하셔. 저는 아까 그 김명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요. 이 나치라고 하는 아돌프 히틀러의 한 사람이 만든, 아까 김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독일 사람들의 그 소위 얘기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지성인들, 지식인들의 침묵과 나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집에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침묵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 지성인들, 아까 그 도 변호사님 얘기했던 안일함이 넘쳐서 지금은 거의 셀피시, 거의 뭐 개인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월요일 날 강의했었죠. 이 감성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교육이나 계몽들을 통한 개개인의 이성과 지성의 영역들이 확장이 돼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지연, 혈연, 학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연들의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덮어 쌓여버리잖아요. 그런 그 전근대성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암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종북 세력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운동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운동연. 지연, 학연 이런 것처럼 운동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멀쩡하게 다 판단할 수 있으면서 그냥 그 동아리 속에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북한 가서 살라 그러면 기겁을 할 겁니다. 애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동아리 속에서 얻는 그 정서적 또는 실질적 그런 혜택들을 그냥 누리면서 그냥 운동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대치동 가보세요. 뭐 목동 가보세요. 다 우리 애들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키우고 싶어 그러면서 그런 데 가서 애들 키운다니까요. 그리고 뭐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벌써 수학, 정석 뭐 공부하고 이렇게 키운다고요. 그러면서 통진당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그 운동연, 그런 것들이 자기들 동아리 그룹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모르는가 하면 또 모르지 않는 거예요. 왜 북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중성, 그 안일함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신 차리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0년 전에 나라를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이 처해있었던 환경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를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성각한 깨달은 이승만 대통령과 몇 분이 계셨겠죠. 그리고 계몽되지 않고 성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끌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고무신도 돌리고 참 이 갭이 굉장히 컸는데 좋아진 점이 있다면은 이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각자가 기반을 갖췄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처해져 있는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쁜 거를 잘 보지 않고 좀 좋은 것만 보고 있는데 탄핵 사태 이후에 가장 큰 각성은 한국 사람들이 법을 정말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거의 변호사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법과
그 법을 잘 지키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이제 그 법치에 대한 요구가 일상적인 삶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아주 좀 좋게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한테 21세기에 새롭게 처해져 있는 계몽의 숙제예요. 근데 저희가 VON이 사실 계몽하는 이제 용도로 만들어졌더니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VON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슬프거든요. 근데 저희는 너무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길게 그리고 승리하는 길로 뚜벅뚜벅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VON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